지친 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네,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자라자라 잡잡잡 잡수원원 익스프레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alright. 오늘은 취업 알 잘 딱깔 센터 하는 날입니다. 저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여러분께 취업 정보 전달해 드리는 아나운서 김빅토리아 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센터에서 우청용을 맡고 있는 우측이죠? 아, 좌측인가요? 좌측입니다. 좌측이죠. 좌백호를 맡고 있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송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송진호님 네. 그리고 이건 두 분 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취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컨설턴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왜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죠? 아닌가요? 맞죠? 맞으시는데 저는 그런가요? 당연하죠. 두 분 다 그러시죠. 저는 아유. 내놨고 네. 내놓으라 하시는 네. 거예요. 내놓으라 하시는 네, 전 내놓고. 알겠습니다. 오늘 풀소통 방송과 네.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몇몇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토이토이님, 빅투님, 빵끄님 뭐 다들 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업 알잘 딱깔 센터 하기 전에 오늘도 경조사 이야기 좀 그렇죠. 해봐야죠. 필수 코스죠. 오늘 저희 앞에 또 두 개의 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 방배동 사시는 이가희님이 생일이시라고 19일에 생일이라고 하셨죠? 이가희 작가님. 19일이면 아직 조금 많이 남았는데 네, 좀 당황스러운 거긴 한데 네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축하 포카치 축하드립니다. 방배동 사시는 축하드립니다. 방배동 좋은 동네죠. 그리고 저는 직접 해주시겠어요? 직접 네.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기프티콘 어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거를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그 노출했는데 이번에부터 노출을 안 했어요. 이게 노출? 네, 생일 그거 지울 수 생일 있더라고요. 때도. 네, 왜 안 하셨어요? 그 이제 좀뭐 부담되기도 하고 사실은 좀 어때서 남자분들 잘 챙기세요? 이렇게 잘 많이 안 챙기죠? 거의 안 챙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못 챙기다 보니까 뭐 챙김 받는 게 조금 뭐 그렇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했더니 근데 이제 페이스북엔 뜨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아시는 분들은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 분은 축하해 드리는데 근데 저는 뭐 좀 챙겨 드리고 근데 좀 반응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번에 삭제했죠. 그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축하 드렸어야 되는데 축하 혹시 네,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 전 지금 이제 아, 네, 지금 네. 하시려고? 네, 아, 축하드립니다. 엄청 벌써 강조.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생일 축하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죠, 우리? 일단은 뭐 항상 여러분들 면접에서는 이게 필수죠. 뭐겠습니까? 당연히 구두 아니겠습니까? 구두. 품격 있는 면접 정량 전문 쇼핑몰 스완제이에서 여러분들 수완제이에서 구두 제공해드릴 오늘도? 예정입니다. 임송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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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어떤 선물 그리고 있죠? 푸드테크 스타트업 쇼블레스에서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그리고 다이어트 밀키트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요?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누굴 또 선정해야 네. 되는지가 제일 좀 중요한 또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선물이 또 아, 남아있잖아요. 맞네요. 이거. 그또 누가 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엄청 좋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네.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제목 딱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제가 쓴 거긴 한데. 모르는 네. 척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제목이 좀 홍보하시고 어렵다. 제목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되게 슈퍼 비정규직, 되게 좋은 언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다. 이게 제목부터 좀 짧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네. 길어서 어쨌든 내용은 좀 간결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송진원 노무사님 노무사 일도 하시고 네. 취업 컨설턴트 일도 같이 하시는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병행이 월급 되니까요. 걱정 네.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을 네. 쓰셨고 이 책을 오늘 또 선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커스 문제집 한 번에 합격하는 네. 취업 필독서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취업 얘기를 해봐야죠. 취업 얘기도 취업 얘기. 네, 취업 얘기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죠. 우리 오늘은 알잘 딱갈 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최재영님도 취업 준비를 하시다가 최근에 또 취업을 하셨고 그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하셨고 네. 빅토님께서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취업 얘기를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에 좀 오늘 집중해서 중요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공채가 있었는데
좀 대략적인 결판이 났잖아요 이제. 그쵸. 떨어졌다 그렇군요. 붙었다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뭐 상반기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거 알겠습니다. 결산 개념으로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3월에 있었던 채용에 대해서 이번 채용은 좀 어땠다. 이번 채용은 이런 게 좀 강세였고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다 이런 부분들. 이건 쌤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 학생들였던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지고 3월에 뽑았던 친구들의 연수를 직접 참여해서 멘토로서 가는 친구들이 몇몇씩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의 공통적인 분모는 애들이 스펙이 굉장히 상향됐다. 아, 이거 더 상향됐네요. 네, 아, 더 상향이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슬프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요. 이게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뭐 학교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낮았다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뭐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인문계생들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자격증을 한두 개씩은 꼭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IT 인문계인데 디지털 자격을 갖고 있어요? 거의 없으면은 가점 확보하기가 쉽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그렇죠. 네, 네. 엄청 바뀌었죠. 심지어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충이 많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계속 그런 디지털 자격증을 따라고 프레셔를 엄청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연수를 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 개인 고과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취준생들과 합격생들의 스펙이 상당히 좀 올라간 느낌이 있다. 오케이. 어떠셨어요? 지난 취업 보시면서? 공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 상시 채용으로 많이 흘러갔다 보니까 뭐 3월이라고 해서 크게 합격한 사람도 많이 없고 뭐 뽑은 것도 별로 없고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채라는 개념이 좀 더 희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사실 6월 달이라고 했지만 뭐 공채 내가 떨어졌다 이번 상반기는 뭐 소위 망했다 뭐 이런 느낌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공고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 잘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3월하고 9월이 공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상반기, 그때가 하반기. 이제 채용이 제일 많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또 경쟁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쓰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외에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오늘도 사실 공고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 계속적으로, 오늘만 해도요? 네, 그럼요. 계속적으로 그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딱 재영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년간 수십 조 부어서 채용을 많이 한대요.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채용의 규모가 앞으로 뭐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 건가요? 그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정권이 이제 새롭게 되고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고용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기업 했는데 중심으로. 근데 이제 주로 했던 얘기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라든지 뭐 AI,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이런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그쪽은 또 워낙 또 취업이 잘 되기도 해요. 그쵸. 이미 취업이 잘 애초에 되는 이과 쪽이고. 이쪽에서 네, 좀 그럼요. 하시는 그래서 사실 분들이 이제 거기 약간 이제 좀 기대했던 것들은 인문계들이 사실 취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배정이 됐는가 싶었는데 그러게요, 결국에는 궁금한데요? 이제 인문계들도 코딩을 배워야 된다는 측의 흐름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네. 참 인문계 분들은 열받지. 그러니까 본인들, 네, 저희가 이제 인문계지만 인문계는 인문계 나름의 또 배워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저희가 이렇게 기업 양극을 좀 메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SK, 롯데, LG 같은 경우 모두 합치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 집단군 합치면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해요. 1,040조 정도의 투자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요? 지금 뭐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607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7조에서 1,000조 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와, 확실히 민간 기업들이 쓰는 이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뭔가 이제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뭐 사실 조금은 우려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사실은 뭐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리는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뭐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이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환경이 그렇죠.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아무리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취준생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참고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업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 언제까지 뭐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안 하면 사실은 좀 위험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하는 건 어쨌든 정부의 기조가 훨씬 더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그렇게 치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지금이 되게 활용하기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의지를 보일 때가 네, 다 네. 나중에 가가지고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실히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집어 들어야 된다. 던져. 지금 너구리님이랑 재영님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비슷해요. 지금 4차 산업 IT 아까 말씀하신 뭐 빅데이터, 통신 이런 부분들은 그래 오르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너구리님 말씀하신 예체능 혹은 뭐 제조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인문계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인문계 분들이 모든 곳에서 다 TO가 낮아졌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또 왜냐하면 높아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잘 안 됐지만 또 그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업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비대면 사업들인 뭐 IT라든지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 또는 코로나 수혜주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데서는 또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일례로 사실 또 우리가 약간 카더라들이 많이 있어요. 취업 예. 쪽에.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 포지션은 많이 채용하지 않는다. 인사 HR 쪽은 되게 채용이 안 된다. 한명 뽑고 두 명 뽑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한 3년 전의 얘기 같고 최근에 사실 인사팀 할 게 엄청 많잖아요. MZ세대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높아졌고 그 인사팀들이 TO가 지금 수시로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구직자분들이 인사팀은 채용을 안 한다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가정하니까 있었어요. 나와도 이제 포기하거나 지원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액션을 한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채용 TO를 많이 가져가고 뭐 마케팅도 뭐 채용을 많이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디지털 쪽으로 좀 가서 그렇지 마케팅도 는 곳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TO 낮아졌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액션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취준생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제 뭐 이런 신사업이나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채용이 어느 쪽에서 인문계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네. 열릴지가 보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트렌드 중에 제일 핫한 게 사실 ESG 경영이잖아요. ESG. 근데 대부분의 ESG 약자. ESG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 와우.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딱 중요한- 전문성을 네, 딱 보여줘야 엄청 또 중요한 얘기인 시청자분들이. 게 ESG가 되면서 그러면 인문계 중에 어떤 직무가 늘 홍보 직무, 대외 협력 이런 부분 많이 늘었어요. 내가 이렇게 환경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또 그것들 홍보를 브랜딩 해야 해야 하니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예 또 죽은 게 아닌데 사실 우리 인문계 분들이 힘든 건 맞는데 액션을 좀 더 해야 돼요. 액션을 좀 많이 지원을 이게 많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직무를 얘기해 주신 게 사실은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MZ 세대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S 파트에 가까운 거고요. 소셜, 그쵸, 소셜. SS 소셜.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잘 꾸며가지고 우리 이만큼 정말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 회사 임직원들 너무 만족해가지고 업무 효율이 잘 나와요라고 투자자들한테 또 이걸 홍보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또 결국에는 지배구조에서 이제 가버넌스가 해줄 역할과 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ESG 관련해가지고 채용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맞아요.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쪽 그런- 분야는 그치, 또 그치. 인문에서 할수 인문계들, 있다. 이공계 분들보다는 인문을 좀 해야지 사회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들이 나오냐 봤을 때 이제 IT 산업들 또는 코로나 이후에 뜬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비대면 또는 IT 디지털 기업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인문계 분들이 디지털 영역 쌓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모두 다 코딩을 배워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쌓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기업 자체가 디지털 기업이다 보니까 어색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그렇죠. 네, 용어도 그러면 모르고.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쓰는 이제 개발자하고의 소통이 될 정도는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재영님 말씀처럼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궤도타운 이런 거 해보면은 한 20년 전에 리니지 게임이랑 똑같아요. 네, 그때 얘기하셨죠. 네, 그런 거에 너무 좀 고조된 느낌이 사실 있어요. 사실.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게임 같은 것만 해봐도 엄청 그래픽적으로나 다 발달이 많이 돼 그렇죠.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 세계가 그런 것과 또 접목이 되면 훨씬 더 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업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일반 인문계생들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아니면 뭐 행정학과를 나왔다 이런 분들이
이런 메타버스를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마케팅하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검색해봐야 되는 따로 공부를 과정이라고 해야 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되어 있는 학습이라든지 뭔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선배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취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직무를 바꿨다더라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만큼 본인들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거를 한 가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이제 전공을 대부분 다 이런 경우에는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어 공문을 그렇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국어 공문 그냥 버리고 자 이제 IT 공부를 해볼까? 그렇지, 코딩을 배워볼까 코딩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것도 사실은 뭐 일리가 있는 말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뭐 한 가지 예시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AI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그들이 학습할 만한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쵸. 치환해주는 네. 것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은 사자 사진들이야 라고 해서 사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예. 필요해요. 근데 그 라벨링이라는 작업이요 기본적으로 언어 학습을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언어의 학습도. 그러면 그 인간의 언어를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특히나 한국어를 잘 많이 하는 저요. 전공은 뭘까요? 그렇죠. 아나운서와 국어국문학과. 그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어쩔 수 없이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내 전공과 융합돼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더 미래지향적인 직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 그냥 해서는 아니라 거기서 또 부차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주로. 예체능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예체능계를 좀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최근에 유행하는 뭐 그런 일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예체능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체능계가.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죠.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영리치에 대해서 방송을 잠깐 영리치. 영앤리치. 예, 영앤리치 네, 아주 20대에서 워너비죠. 그렇죠. 네. 20대부터 40대까지 중에 누가 제일 부자냐, 그러니까 어떤 부자의 종류가 예.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예체능계가 0.1%더라고요. 가장 적어요. 가장 적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대의 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다만 그렇게요. 그렇다고 해서 예체능계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은 뭐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미적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물론이죠. 거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 안 이쁘면은 안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제품뿐만이 아니라 웹페이지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요. 근데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이 UX, UI까지 익힐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또 나아갈 방향성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체육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나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의 신체 구조라든지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떤 의료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못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스에 관한, 그러니까 체력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이 기술과 접목된다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뭔가와 뭔가가 합쳐지고 뭔가가 접목되면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체능계 중에서 노무사님께서 아시는 네. 뭐 잘 풀린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이렇게 취업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체능 쪽은 제가 이제 제주도 쪽에 그 강의를 주기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그 제주도에 보면은 이 관광 산업이라든지 네. 그쪽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 메디테이션, 소위 이제 힐링 이런 쪽의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체능 계열 중에서 뭐 음악을 배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1인 창업소, 1인 창직을 하셔가지고 뭐 개인 메디테이션 센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그냥 사실 몸만 쉬고 오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휴가 마지막 날쯤 오면은 이제 회사 가기 스트레스 싫어하고 받고,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쉬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주라는 공간이 단순히 여행뿐만이 아니고 힐링의 공간 그러면서 예술 체험의 공간으로 좀 하고 있어서 기회들이 앞으로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도는 보니까 3개월 전부터 비행기표가 많이 높아졌어요. 가격이 엄청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가서. 네, 이제 코로나 정말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또 뭐 대면으로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제주 지역이라든지 뭐 특성화된 그런 지역에서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기술 개발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면이 안 떨어진다고도 하셨는데 기술 개발이나 4차 산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계생들한테 바라는 건 어쨌든 인문적인 요소인데 4차 산업 관련한 회사에 가서 네.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 이런 건 좀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인문적인 요소들을 탁탁 말해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좀 매력적인 지원자이지 않을까요?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우리 이거 대본에 없어요. 지금 짠 얘기는 아닌데 너무 네. 짠 것 같아서. 진지하게 엄청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전제로 까는 게 있어요. 기술은 사람을 향한다 결국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 자체가 다 일단 인간한테 팔려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죠. 효용성을 느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을 향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이 기술들이 모두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퀘스천 마크로 생각해봐야 문제다라고 해서 대부분 많은 기업들에서 요즘에 막 이렇게 최근 이슈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서술하세요라는 뭐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새롭게 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뭐 PT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채용 프로세스 간에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에 접목해서 이런 걸 만들어요. 혹은 이런 거에서 만들어요. 이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만 얘기를 해요. 플러스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누구도 근데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를 언급해주는 친구들은 진짜 1%에 불과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 방법이라든지 대응 방법까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친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그건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 측에서 좀 편을 들고 싶은 거는 사실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제 막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 사실 우리도 토스 정도 돼야 이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단계인데 대부분의 곳들에서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안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빼가서 취합해서 너무 활용한다 이 정도의 이제 부작용만 있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는 정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쓸 거냐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부작용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그 이 4차 산업혁명에 기업들의 혈안은 약간 데이터를 모으고 누가 빨리 모으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빨리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가 다 모아지고 얘네들 모아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판단의 시기 때는 다시 한번 인문계들이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두 분의 말씀을 좀 합쳐서 보면 두 분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 개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이공계가 필요하고 그걸 활용하는데 인문계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하면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 리스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문계 취업 준비생이면 더할 나위 없다. 뭐 그쵸. 이렇게 전달을 해보면 되겠죠? 사실 이게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송노무사님이랑 또 반대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약간 썰전 느낌 나는데요? 반대 썰전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가시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만 보더라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스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토스에서 개인 정보를 습득을 해서 어디다 팔았죠? 어디다 팔았죠? 최근 뉴스 나왔죠. 네, 보험사에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죠. 저희 말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순간 참았는데 아니 팩트니까요. 그게 4천원 얼마에 팔았다고. 네, 그랬거든요. 하나당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다. 이게. 그래서 토스가 사실 되게 이미지적으로 네, 그렇죠. 타격을 타격을 입은 것 입었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정보를 습득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습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개인들이.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할 때 막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르지. 그냥. 노무사님이나 좀 읽어보시지. 저도 무조건 그냥 동의만 눌러.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등한시한다든지, 예. 뭐 진짜 어차피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라든 전제를 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술만 계속 습득하고 데이터만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에 따라서,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판 리스크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럴 수 결론적으로는 있죠.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습득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예. 토스 이미지는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다 대거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과연 이게 조삼모사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너무 욕심을 부린 걸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막 정답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는 해요.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만 하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을 때 면접관들이 보기에 되게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준비해 보는 것도 저도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갑자기 아나운서가 된 케이스라 면접 지문에서 당신의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장점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나운서를 교육도 받아본 적 없고 아나운서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첫 면접에서. 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잘 말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작용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면접관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그런 질문을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죠. 문과생인데 뭐 전공이 공문인데 왜 여기를 쓰세요? 했을 때 자기만의 말을 좀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MZ 세대들은 좀 가고 싶은 기업들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조사한 결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산업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 의료가 그 비중이 제일 높다라고 합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코로나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IT 쪽, 그러니까 네카쿠라 배당토, 네, 오, 완벽하게 발음이 하셨네요. 어렵지. 알잘딱깔센터. 아, 네. 여기가 코로나 때는 좀 이렇게 제일 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비대면 채널이 이제 조금씩 살짝 중요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 의료 쪽도 굉장히 관심이 커지지 않았을까. 코로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또 최근에 또 원숭이 두창 막 이런 얘기도 예,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가는 게 베스트이지 않냐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를 이건- 차지했네요. 네이버를 제끼고.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쵸. 좋은 기업이니까요. 네. 그 다음이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정말 꽤 오랫동안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네이버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검색 엔진으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대부분의 취준생들 특히나 이렇게 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친구들은요 자기와 가까운 그리고 자기와 접합점이 많았던 곳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네이버를 쓰니까. 평소에 많이 그치. 쓰니까 네이버는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뭐 이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뭐 진짜 막말로 은행을 많이 방문하는 분들은 은행이 은행에 좋다고 가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갤럭시를 쓰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약간 어. 이런 좀 약간 그런 맞아요. 성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3위가 방송과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스튜디오. 그 회사로 나온 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3위가 방송 엔터테인먼트고 그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TV를 많이 봤을 땐 분명 여기 KBS, MBC, SBS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바뀌고 스튜디오 있는 거지. 드래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좀 IT 쪽으로 기운 취업 선호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이것마저도 사실은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던 곳이어서 제가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드라마를 딱 했을 때 마지막에 스튜디오. 네,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나오고. 제작. 나오는 게 그렇죠. 이제 엄청 크지 않았을까. 이런 방송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체능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예체능계가 가게에 유리합니까? 그렇지만은 예체능도 분야가 다양하죠. 이게 콘텐츠 산업이니까 뭐 미디어라든지 영상 또는 뭐 PR 쪽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유망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체육 쪽 뭐 이런 쪽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마다 드는 사례가 몇 년 전에 그 한번 이슈가 됐던 게 현대카드가 마케팅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카드에서 글씨체도 만들고. 네, 그럼요. 거기 이제 되게 기존의 카드사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하는데 그 마케터로 한 명을 뽑았는데 어떤 마케터를 뽑았냐면 그 정육점 사장님을 마케터로 뽑았어요. 네? 정육점 네, 사장님을? 사장님을.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가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현대카드에서요? 보통 그쵸. 왜요? 보통은 이제 마케터라고 하면은 공모전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 관련 수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어쨌든 간에 뭐 시너지를 본 거죠. 소매점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본인의 어필 잘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그분이 봤을 지원을 때 하신 거고요. 지원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또 이제 카드사 출신이 아닌데 예. 그냥 이제 우리 뭐 SPC 같이 빵 만드는 회사 식음료 회사의 예. 출신인데 그분도 현대카드로 이직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카드의 카드의 쓰임새를 보면은 결국에 식음료
어떤 우리가 이제 먹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쓰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것도 마케터로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소개에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건 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잘 연결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까지 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본인이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세워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서예도 좋아하고 캘리그래피도 예. 좋아하고 디자인도 좋아하고 철학도 좋아하고 컴퓨터도 좋아하고 네 개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네 개가 잘 연결돼서 디자인이 예쁘고 서체가 담긴 철학이 있는 컴퓨터 애플이 나왔다라고 이제 맥킨토시, 얘기하는 예.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요즘 인사 담당자들도 이 사람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서류에서 보고 싶은 것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잘 연결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융복합해서 쓸 거냐.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맞아. 예, 그런 것들을 잘 신있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문계 분들이 잘 안 쓰는 거지. 왜냐하면 딱 애초에 봐도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예, 뭐 철학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어국문학과 이런 거 딱 봐도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숨겨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융복합의 기본적인 그 어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애플을 만들었을 때 그걸 활성화시킨 게 또 워근이야? 네. 또 그렇게 네, 또 그쵸. 문과적인 같이 측면을 했던, 통해서 같이 그럼요. 그게 또 보급이 된 거니까. 제가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충격적인 게 하나 뭡니까? 올라와서 우리 팬클럽 1호 빅토님이요? 빅토님이 예. 연합뉴스 자소서를 쓰고 계신다고. 오, 야, 저 연합 자소서 쓰다 왔어요? 네. 오, 제가 한마디 꿀팁. 연합뉴스 TV의 꿀팁이요? 직무가 뭐지? 뭐. 그러게요. 빅투님 직무가 직무가 혹시 무엇일까요? 뭐 아나운서 아닙니까? 빅투님이 공기업을 버리고 자소서를 쓰는 중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기업 쓰시는 분들은 공기업만 쓰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연합뉴스 TV도 스펙이 높아요. 아무튼 저희도 맞아요.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쉽지 않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좀 언론사기 때문에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스펙이 높기도 하고 그렇죠. 대갈등 그런 많이 게 해야 좀 되고. 되게 어려워요. 언론사가 그렇죠. 네. 조금 보수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회사인데 본인들이 보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개혁적인 인재를 또 원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선을 또 지켰으면 좋겠다고 야, 생각을 드디어 하면서 어느 정도 한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음. 빅투님께서 혹시나 뭐 회사나 본인 자소서 쓰시면서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전문가 두 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최재형님 KBS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 KBS 출신이거든요. 어, 네, KBS 방송 경영 대전에서 쪽 하셨다고요? 네, 네. 아침마당 진행하고 9시 뉴스하고 했었으니까 MBC도 MBC는 없었어요. KBS. 울산에 SBS에도 좀 잠깐 있었고 야. 어쨌든 방송계 어렵습니다. 방송 경영? 방송 경영 쪽으로. 방송 경영도 사람 많이 안 뽑는다라고 안 저는 알고 뽑죠. 있는데 그럼요. 그 경영 지원 쪽이니까 많이 안 뽑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본다. 연합뉴스에서 하는 나온 다양한 방송들 보고 진짜 있다. 좋은 스펙이 그럼요. 아니라 저건 그럼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네.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걸 자기소개서에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좀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면 그렇죠.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 중에 제일 최고봉은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로열티가 높은 친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어와서 뭘 진짜 하더라도 예. 제가 2년 전인가요? SBS에서 한번 떴었는데 그때 저는 아나운서 준비생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항목이 뭐였냐면 자소서 항목이 내가 어떤 분야의 오타쿠인가를 아. 쓰라고 했어요. 야.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오타쿠인 부분이 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지도 못한 걸 좋아하고 누구는 우표를 좋아하고 그치, 누구는 모으는 음악을 걸 좋아하고 좋아하고. 누구는 안경을 좋아하고 이런 자기만의 영역들이 있는데 음.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 아까 말씀하신 정육점, SPC랑 정육점. 사실은 연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녹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기업들이 봤을 때 MZ 세대 분들 되게 뛰어나고 되게 이제 좋은 인재인 건 다 알아요. 그 워낙 기성 세대보다 똑똑한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인사 담당자분들이 하냐면 요즘 MZ 세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기본이 안 갖춰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기본이요? 똑똑하고 한데 그 이제 입사하자마자 퇴사도 너무 작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일도 이제 워라벨 쪽으로도 많이 하고 이제 라떼이즈 홀스 틀딱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는 이제 기본이 좀 된 친구들이 왔으면 좀 덜 똑똑해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좀 기본기가 좀 갖춰졌으면 근데 사실 그 네. 기본이라는 게 음. 뭐랄까요? 어쩌면 기업에서 생각하는 기본이 기업 입장에선 기본이지만 MZ 세대들한테는 과한 요구일 수 있고 약간 꼰대적인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때는 이거를 그 기조를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치, 안 그래 놓고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문제라고 좋은 생각을 얘기 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AI 역량 검사 하잖아요. 예. 거기서 뭐 나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냥 게임 열심히 하고 역량 게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옮기나 몇 개 더 그렇죠. 옮길 수 있나. 자기소개서 항목만 봐더라도 남들과 갈등했던 경험,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정작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쓰는 항목을 없애고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자기소개서인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가리는 것들을 의무화했는데 이거의 반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면접을 가면 넌 누구니를 물어보고 있으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미리 경험을 해놨어야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놨을 텐데 못했던 거는 사실은 그 기업에서 뭔가 화살을 취준생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기업도 스스로 자각하고서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맹목적인 스펙, 맹목적인 결과 성적만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최근 취업 동향을 보면 스펙이 높아졌다 그랬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스펙도 뭔가 자기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서 스펙까지 높이고 이러려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맹목적으로 그냥 매일 하루 아침 일과를 그냥 시작하면서 뭘 취득하고 뭘 따자 막 이런 생각으로 취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분명히 본인들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든지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예. 뭐든지 개인적인 시간은 있을 거예요. 분명 있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좀 남들에 대해서 이해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송을 좋아하는 빅투님처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난 뭘 싫어하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어려워요. 맨날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다 기대요? MBTI 기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진짜 네. 자기를 객관화하고 싶으니까. 네. 저도 진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뭐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난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해서 또 맞아요. 옮겨보고 또 아니네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빅투님께서 네. 직접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저분께서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빅투님께서 방송 경영을 쓰고 싶으신데 네. 방송 경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직무에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소서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문계생이 갑작스럽게 IT 기업에 쓸 때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지 어디서 정보를 찾으면 좋을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제 사실 뭐 컨설팅 할 때는 기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분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취업에 필요한 걸 세 개로 딱 정리해요. 이활성이라고 얘기해요. 이활성. 그래서 이제 방송 경영에 필요한 이론적인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두 번째가 방송 경영과 관련한 활동을 해봤는가. 이론 활동.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기업의 성과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활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께서 이제 그런 방송 경영이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전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경영과 중국어과. 그럼 이제 중국어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방송 경영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해야 되고 이미 졸업을 했다면 학점은행제라든지 직업교육으로라도 방송 관련 과목들 두세 개 정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못 들었으면? 못 들었으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어는 사실은 방송 경영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방송 미디어나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그 인턴 같은 거 많이 해줘요. 그런 것들도 좀 해보면서 활동도 쌓아가고. 오케이 이론과 활동. 네, 이론 활동 성과. 네, 저분은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방송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제 생각엔 어떻게 지금 녹일 수 오늘 있을까요? 참여하는 것들을 소비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자기소개서에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 즐겨본다 이러면 안 돼. 이 방송을 보니까 이제 현재는 이 쌍방 소통의 방송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내가 입사한다면 방송 경영의 어떤 부분에서 쌍방 소통 이끌어가고 싶다. 공급자 관점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아닌가? 근데 이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활성을 공급자 관점에 쓰시는 게 좋죠. 네. 또 말씀 좀. 지금 빅토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 방송 경영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여기다가 글을 계속 댓글 남기시면은 궁금한 사항들 남기시면은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이제 방송 관련 관계자분들께서 다 힌트를 주실 텐데 멀리서 그렇죠. 찾지 마라.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그것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 대부분 다 취업 컨설팅 할 때는 이 현직자 만나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이론 알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멀리서 찾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중어중문 내가 전공했는데 이 전공 버리는 거다. 계속 제가 융합이라든지 합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에 뭐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해도가 내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또 중국인 거주자들한테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기획 같은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전공을 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전공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오시면 그게 결국에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아, 박수. 전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엔 우리가 막 어떤 직무고 여기가 무슨 일 하지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전공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본인이 이제 소위 만약 4년제 대학을 나왔다. 예. 그러면 사실 4년 동안이나 돈을 수천만 원이나 내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분들한테 배운 과목이잖아요. 4년 그렇죠. 동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등한시하고 한두 달 했던 인턴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 담당자가 채용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버무리되 저는 또 하나가 요즘에는 너무 그 공작새처럼 간단 말이죠. 취업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너무 장점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지를 까면은 누군지 알아야지 이 사람을 채용을 할까 말까 하는데 까도 계속 포장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그 장점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도 같이 좀 써주시고 좀 솔직하게 좀 진솔하게 써주는 사람이 좀 더 평가할 때 요즘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스펙 좋은 사람들 너무 많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이제 뽑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진솔하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디아블로 하다 보면 공부하는 인생을 배워요. 아, 정말. 왜냐면 디아블로도 본격 인생썰. 끝없는 반복이거든. 액트 1부터 액트 5까지 5까지. 계속 노가다 도는 그렇죠. 거야. 또 했다가 나이트가 돌면서 돌았다 예, 포션 먹고 또 먹고 또 죽고 먹고 포션도 쓰다 말았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레벨 99까지 찍는 건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우리도 존버하면서 사실은 계속 이제 방송 맞아요. 취업을 해나가야지. 솔직히 취업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취업해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취업 준비할 때 나를 생각해 보면 막 나를 진짜 한없이 까기도 하고 한없이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 붙으면 또 거기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데 우리가 막 게임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게임 막상 일이 되면 또 치를 수도 있거든요. 재미없죠. 긍정적으로. 사실. 네. 파스타 500원 때문에 녹으셔도 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한번 잘렸어 일을 못 해가지고 어디서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그때 서강대 앞에 있는 그 파스타집. 제가 파스타를 서강대학교 좋아하거든. 나오셨어요? 아니 서강대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서강대 앞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그쪽 그분- 근처에 사셨어요? 네, 그쪽. 뭐 대흥동? 네, 어떻게 노고산동? 알았어요? 네, 그쪽 살았지. 그쪽에. 저도 그때- 마포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 하다가 제가 한번 그 잘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네.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녹이고 그 작은 내가 이걸로 이런 생각을 했다를 내 언어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본격 생활고를 알고 있는 공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많이 하면 우리가 지금 대기업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대기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알짜 중소기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대표적인 예시를 한 군데를 들자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제 동화 기업이라는 데를 한 군데 들고 싶어요. 동화 처음 기업이라고. 들어요. 이게 코스닥인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일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여기가 자재 회사예요. 자재 그 회사. 목재 같은 거. 자재. 그래가지고 뭐 KCC 건설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액에다가
예, 그 유동액인가 이천 이제 유화액인가 배터리 네, 쪽. 배터리 쪽에 배터리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거기에 예. 핵심 재료에다가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한 10,000원에서 20,000원대였는데 2022년 불과 2년 만에 주가가 10만 원대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래 먹거리 산업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에 이런 지금 대기업들이 이런 것에 많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낙수 효과로서 이런 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또 채용도 굉장히 대규모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눈을 네. 조금 돌려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라고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보면 그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그 MZ세대 간의 기성세대 갈등들이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MZ세대 옛날에는 뭐 2천만 원 초반 주면 돼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요즘세대 그러면 안 오잖아. 한 2,800이나 3,000 정도 주려고 해 우리는. 왜냐하면 근데 그 정도가 MZ세대가 바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무 적지 3천 정도는 뭐 이렇게 좀 가는 것도 그 이렇게 정도는 처음에 괜찮아요? 경력 쌓으려고 이제 가는 건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너무 연봉을 낮게 하니까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오히려 많이 손해이기 때문에 나아졌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냐 아까 이건 쌤 말씀처럼 뭐 동아 기업이라든지 예. 그런 곳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 정보가 없어요. 맞아요. 정보 찾기 되게 진짜 못 어려워요. 찾아요. 저도 사실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모르는 곳들은 찾아볼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워크넷이라든지 저희 한국 직업방송에서도 중소기업 소개 많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잘 재영님도 보시면서 직업 적성검 잠깐 얘기해 주셨죠. 네, 워크넷이 여러분들 되게 무료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좋은 정보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 거기 많이 활용해 보시고 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해요. 지금 1,200개 정도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청년한테 돈도 많이 주고 워라밸도 괜찮고 네, 그런 곳들 큐레이션해둔 사이트들 잘 봐야 돼요. 재영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실상 중견기업과 대기업 상위 2%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재영님은 저래놓고 공기업 가셨습니다. 공기업 가셨어요? 예. 합격하셨구나 최근에. 내일 우리 재영님 오세요. 진짜요? 그렇구나. 내일 취업 재영님을 성공으로. 모시고 야. 재영님과 직접 이제 마주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대박이네. 취업 준비생부터 시작해서 이 취업을 한 소감까지 저희가 들어볼 거고 그렇구나. 저 위에 대박이네. MBTI로 힌트를 얻는 정도 해도 되고 연도별 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게 실제로 제가 했던 거예요. 팁이 되게 자세하게 좋네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할 무렵에 중2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면 막 그런 거 막 경력사항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가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때부터 쭉 써봤어요. 그러다 쓰다 보니까 나 이것도 했는데 그래서 작은 것들 있죠. 뭐 이때 뭐 갑자기 동아리에서 이걸 하게 됐다. 뭐 이런 작은 것까지 다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됐는데 일대기를 쓴 거네요. 그걸 일대기를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또 중학교 때 것까지 쓰게 되고 쭉 썼더니 뭔가 제 인생의 흐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보인다. 내가 왜 이런 걸 했지라는 것들이. 그때 책 욕심 좀 있으시다고 책이요? 책 내는 거. 책 내는 거요? 야. 욕심이란 건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니까 책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서전으로.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저런 건 완전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궁금한 거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에서 계속 있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걸 발판 삼아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어떻게 네, 했는지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보내고 뭔가 대단한 일이라든지 역할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과연 다른 대기업에서 그걸 좋아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직 그리고 특히나 경력직 이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공기업에서 지금 경력 경험 기술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최근에 도입된 것도 맞는데 사실은 이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직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받던 그런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경험 기술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무에서 무슨 역할과 일들을 했는지 거기서 성과가 뭐였는지 적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신입들한테 바라는 거기보다는 이런 경력들한테 그렇죠. 바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직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지식들을 잘 습득해 놓는 것이 사실은 이직의 승패를 가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이직 준비도 해야 되면서 다니는 동안에도 엄청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리고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또 고민의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소기업을 다녔어요. 예. 근데 본인은 이직을 하겠대요. 무조건 이직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걸 진짜 다 익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직을 하겠다. 근데 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윗분들이 이 친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바로 그만두려고 사표를 쓰는 그 달에 너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좋은 기회가 된 그렇죠. 거네요. 연봉도 3배 이상 뻥튀기 해주고 모든 비용 다 내줄 테니까 갈래? 그럼 이제 저기서 선택과 고민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서 갔다 올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직을 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기회까지도 사실은 주어질 수 있는 거겠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매사에 일단 최선을 다하면 뭐든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직을 준비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이직을 아나운서로서 지금 한 3개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그냥 내한테 주어진 걸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또 오는 것 같고 하기 싫어서 내가 이걸 빨리 조금만 하고 말아야지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대기업에 가기 어려워서 일단 눈을 낮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제 이건 쌤 좀 달리 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직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사실 그래요?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중소기업이- 달라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풍성합니다. 네, 중소기업이 만약에 특별한 기술이나 정말 대기업에서 탐낼 만한 그런 아이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채용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출신들이 만약에 대기업을 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이게 이 직업 봤을 때 대기업은 또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되게 전문성이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더 큰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소위 그렇죠. 뭐 유사 규모를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경력직은 조금 어렵다. 근데 신입에서는 괜찮은 전략이에요. 신입은 그러니까 대기업의 신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신입에서 신입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그러면서 올드루키로 다시 재지원을 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괜찮은. 신입으로 들어갔다가 경력으로 대기업에 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그렇죠. 있지만 근데 이제 신입으로 그냥 올드루키로 이제 들어갔다가 하는 신입으로 것들은 들어가는 건 괜찮다. 네, 또는 이제 공공기관도 사실 경력을 좀 잘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뭐 이 차이이기도 한데 뭐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직무인 것 같아요. 네, 직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이제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더 수월하고 좋은 직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밑에서 많은 영역이나 경험들을 쌓아야지 또 빛을 보는 그런 직무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뭐 그런 채용에 있어서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계획표 스케줄링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뭐 오늘도 채용이 떴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좀 취업 뜬 것들 중에서 주목되시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좀 여기 좀 많이 뽑네 이런 회사? 직접적으로 회사명을 얘기해 보죠.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데. 워낙 계속 다 뽑고 있어가지고 삼성은 공채로 뽑는데 그 뭐 왜 현대차라든지 현대 기아 또는 뭐 CJ 계속 수시로 뽑고 있죠. 수시로 다 뽑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롯데도 채용하고 있고. 내가 원래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도 그냥 나도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고 쓰기에도 괜찮은 정도의 환경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뭔가 좋긴 한데 반은 또 이제 그 결국에는 내가 그러면 합격을 했을 때 면접을 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좀 준비가 별개예요. 되어 연차 있는 때 연차를 낼 수 있는 환경인가? 그치. 지금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다음 주 목요일에 잠깐 좀 쉬고 갑자기 막 해가 막 이게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기 쉽지 않은 건 그런 건 좀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가 계속 취업 얘기로 하기는 하는데 네. 막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막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직장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처음에 막 성적 맞춰서 대학은 성적 맞춰서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막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이것들도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직무를 갑자기 확 틀어버리면 그건 또 메리트가 다른 기업 입장에서 없잖아요. 첫 직장이 중요한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지금 재영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고 신입이 많으면 생 신입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생 신입은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운데 첫 직장으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그 중고 신입이 본인들의 경쟁자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초심자다. 초심자다. 아까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빅토님도 저는 이제 아나운서 학원 같은 걸 하나도 안 다녀가지고 오히려 네, 그런 얘기했었죠.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좋게 봐주시는 곳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중고 신입을 좋아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피해당하는 직무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생신입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머리가 커가지고 내가 뭘 시키는데 말을 들을까 막 이런 걱정도 될 수도 있고요. 맞아,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중고 신입이라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생신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부분 보완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도 결국엔 경력이다. 오케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내일 최재형님 오시는데 차코치님이랑 회식하는 걸 지금 이 채팅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저희 방송에는 막 썰정 같네 이러고 그냥 뭐 얘기도 안 해주시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곤란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고 선물 드려야죠. 오늘 두 분 드리려고 해요. 선물. 저는 일단 여러분 빨리 지금 우리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축하해드리잖아요. 지금 올려주시는 분께 내일 축하해드릴 거 지금 올려주시는 분께 좋습니다. 저 하나 드리고 오케이,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종렬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구독자 껴주나요? 구독자 드리죠. 네, 정종렬님, 좋습니다. 종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블레스 어떠십니까? 초블레스 드리도록 하고 네. 네, 저희 지금 1분 남았는데 1분 안에 축하해 주시고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예전과 다르게 조금 진지하게 토크가 갔는데요. 네.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테마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로요? 예를 들면 뭐 연애 얘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잘 못하지만 이제 껴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껴주시면이 뭐예요? 구독자도 껴주나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오늘 다 끼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정말 좀 당황스럽네요. 드립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참고 하려고 해가지고 막 카드 돼지고기 카드 그럼 나오는 거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참고 우리 헬리컨 얘기 나왔다가 참고 아무튼 그래서 좀 보람찼다. 네. 불안쳤다. 그쵸? 다음번에는 밸런스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뭐. 맞습니다. 저희는 뭐 어쨌든 이 방송이니까 저유 해주신 너구리님께 선물 드리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구리님이 축하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그거 저희가 이따가 메일 알려드리거든요. 거기다가 누가 이때 생일인데 누가 이때 뭐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다은 앵커님 생일 아니에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나 아까 강다은이랑 밥 먹었는데? 저 지금 여기 오기 1시간 전에 밥 먹고 왔거든요. 아무튼 내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잡스원 어니스프레스 우리 내일도 함께해요. 안녕. 5시. 5시. 롯데과이. 롯데과이.